이 지도는 1940년 당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영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버마는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은 버마에서 중국 후방으로 원조 물자를 보내고자 이른바 버마로드 건설을 1937년부터 시작해 1938년에 완성합니다. 이 버마로드는 특히 1939년에서 40년에 걸쳐 중국이 남부 해안 항구를 이루면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일본이 아직 영국과 전쟁을 하기 전인 1940년에 영국의 압력을 넣어 버마로드가 3개월간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버마로드 주변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길이 바로 버마로드인데요. 이 길을 통해 중국 쿤밍시까지 보급이 이어지고 당시 중국 정부 수도였던 중경, 충칭까지 통하게 됩니다. 이외에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을 넘어 비행기로 운송하는 루트도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오는 길도 있는데 일본군이 일찍 진주하면서 점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 중에 버마로드라고 알려지기도 한 바로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버마로드는 아니고 들어온 후 이어지는 2차 대전 당시 보급로의 일부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남방작전을 추진하면서 육군 3개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14군이 필리핀을 공략하고 제25군이 영국령 말레이와 싱가포르를, 제16군이 인도네시아를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 계획은 약간 변경돼서 싱가포르로 쳐들어가는 제25군의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2개 사단으로 편성된 또 하나의 군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15군입니다. 원래 제15군은 제25군의 싱가포르 진격 시 태국에서 후방을 확보,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이후엔 제15군이 버마 전선을 맡게 되지만 당시 대본영 작전 참모였던 세지마 류조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남부만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지 전체를 장악할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남방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버마의 공략은 전쟁 진행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제15군과 제25군은 1941년 12월 8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태국을 침공했습니다. 먼저 제25군은 원래 말레이 지역 담당이라서 태국 남부 송클라와 파타니 지역으로 들어가서 곧 말레이 반도로 향하게 되고 태국의 나머지 지역을 제15군이 맡아 제25군의 후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본 제15군에는 제33사단과 제55사단의 2개 사단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전투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시간 만에 태국이 항복하고 당일 전투가 끝납니다. 태국과 일본의 정식 강화 조약은 1941년 12월 2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 조약이 체결되던 당일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동남아로 날아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사람은 바로 당시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하토리 타쿠시로 대좌였습니다. 하토리 과장은 비록 말레이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나 태국이 예상외로 빨리 함락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버마 침공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제15군 작전 요령안을 들고 왔습니다. 당시 제15군 사령관은 이다 쇼지로 중장이었고 33사단장은 사쿠라이 쇼조 중장, 55사단장은 다케우치 유타카 중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태국이 항복하는 바람에 일본은 버마 작전을 바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하토리 타쿠시로 참모본부 작전과장에 의해 12월 21일에 내려진 제15군 작전 요령안에는 작전 목적이 버마로드 장악과 영국 세력 일소라고 적시되어 있어 일이 잘 풀린다면 일본군에 의한 전체 버마 장악을 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남방군은 중앙에서 내려온 이 버마 진공안을 전혀 예기치 못했으며 2개 사단의 가용 병력과 현재 수송수단 등에 비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과다하다고 느껴서 제시된 버마 진공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방군과 제15군은 하토리 작전 과장과 계속 절충을 벌여서 일단 버마 남부에 위치한 수도인 랑군을 점령하는 것으로 공격을 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버마 쪽으로 추가 병력을 배치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핫토리 작전과장이 동남아에 왔을 때 제25군 사령관이었고 말레이와 싱가포르 작전을 한창 수행 중이던 야마시타 토모유키 중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제25군 산하에서 동원 및 훈련 일정이 늦어버린 제56사단을 대본영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차출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결국 56사단 주력은 이후 버마 전선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부 말레이 작전이 잘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버마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 준비를 하면서 1941년 12월 23일부터 태국, 인도차이나의 일본 폭격기들이 랑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스가와라 미치오 중장은 일본 육군의 제3비행집단장이었습니다. 제3비행집단은 중국에 배치되어 있다가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동남아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1942년 4월에는 제3비행사단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12월 23일의 랑군 폭격에는 80대의 일본군 폭격기와 30대의 일본군 전투기가 참가했고 주된 폭격 대상은 현재 양곤 국제공항이 있는 민갈라돈 비행장과 랑군 시내 중심부였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폭격기들이 다가오자 거리에서 도망가는 랑군 시민들을 찍은 것이고 이것은 폭격 이후 큰 피해를 입은 랑군 시내 39번가의 사진입니다. 랑군 근처에 주둔 중인 영국군 항공대가 일본 폭격기 요격에 나섰으나 큰 피해는 못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많은 수의 시민들이 랑군을 떠나 피난을 갔고 근로자들도 전부 도망가서 랑군 항시설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지도와 같은데요. 이 노란 선이 태국과 버마의 국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시의 랑군인데 지금은 나라 이름도 미얀마로 바뀌고 국기도 바뀌고 랑군이란 이름도 양곤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도시 이름도 2차 대전 당시와는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지역은 보시다시피 산악지대가 많은데 일본군은 태국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산악로를 개척해서 버마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진출한 일본군은 제55사단 112연대 병력들이었고 다케우치 사단장이 타이 쪽 집결지인 메소트에 도착한 것이 1942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33사단 병력도 주둔지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일본군은 태국에서 버마로 이어지는 진격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1942년 1월 30일 물메인 지역에 대한 공격에 돌입합니다. 이때 물메인 지역에는 제2 버마 여단 병력과 이후 종전 때까지 버마 전선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제17 인도 보병사단 일부 병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마의 연합군은 영국의 토머스 허튼 중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랑군 근처로 태국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이 당시 사령부 기록에 의하면 과연 버마군이 일본군에 대항해 싸울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 남쪽에는 버마 영토가 말레이 반도로 뻗으면서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물메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지역도 일부 일본군 병력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1월 30일 물메인에 대한 최종 공격에 들어간 일본군은 연합군의 약한 저항을 무너뜨리고 1월 31일 이른 아침 물메인을 점령합니다. 물메인에서 랑군까지의 거리는 대략 230km 정도였고 일본군 55사단 주력은 물메인 지역에 33사단 주력은 물메인 북쪽에 위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은 이때 싱가폴과 버마를 포함해 동남아 전체를 지휘했는데 2월 6일에 버마를 방문해서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력 격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본군의 반격을 가해서 물메인 등을 탈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2월 9일 일본 남반군은 랑군을 점령하고 버마 중부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계속 진격해서 1942년 2월 19일에는 랑군으로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탄강 유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랑군은 백척간도 위에 놓인 상황이 되었고 처칠 영국 수상은 존 커틴 호주 수상에게 전투 경험이 풍부한 호주 육군 제7사단을 버마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월 15일에 싱가폴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목격했고
싱가포르에서 호주 8사단을 전부 잃어버린 커틴 수상은 이를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전황이 안 좋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안 좋게 될 조짐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제17인도 보병사단을 위시해서 여러 부대를 모아 방어에 나섰으나 일본군 2개 사단 주력을 상대하기에는 장비, 훈련, 사기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뺏기면 일본군이 쉽게 강서안으로 건너와 랑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합군으로서는 이곳을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시탄강 다리를 중심으로 한 전투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시탄강 다리를 1940년대에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시탄강 유역에는 구르카 병사들을 포함한 급조된 여러 연합군 방어부대가 있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동안 지역에서 일본군의 주특기인 야습을 받고 병사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무차별적으로 아무데나 총을 쏘는 바람에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아군 피해도 나는 등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942년 2월 22일 몇몇 부대가 강서안으로 탈출하는 와중에 연합군 공병대는 시탄강 다리에 폭약을 설치해 다리를 파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과 연합군이 전투를 벌이면서 서로 다리를 장악하려고 애썼고 2월 23일 새벽에는 다리 주변에서 전투가 격화되었습니다. 연합군 지휘부는 가능한 한 빨리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최소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병력이 강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42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앞으로 1시간을 버티기 힘들다는 보고에 따라 당시 제17인도 보병사단과 이 지역 방어를 맡고 있던 존 스미스 소장은 강 동안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그대로 둔 채 시탄강 다리 폭파를 명령합니다. 곧 엄청난 폭음과 함께 시탄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원래 동쪽에서부터 4, 5, 6번 스팬을 폭파하려고 했는데 5번만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윗부분을 좀 확대해보면 무언가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강 동쪽에 있던 브루스 킨록 대위에 의하면 큰 폭발 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전선에서 모든 총성이 멈추고 침묵 상태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동남아 영국군을 총지휘하던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은 이 다리 폭파로 많은 수의 병력이 강 동안에 고립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스미스 소장을 바로 해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록에는 스미스 사단장이 자기 휘하 병력들을 너무 늦기 전에 강서안 혹은 다리 근처로 철수시키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9개월 후인 1942년 11월에 예편되어 커리어가 끝나고 맙니다. 다리가 폭파된 이후 많은 수의 17인도 사단 및 연합군 병사들이 여러 수단을 동원해 강 서안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뗏목을 급조해서 강을 건너려다 중간에 뗏목이 그냥 분해돼서 떠내려간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폭파 이후 시간이 좀 지나고 강 서안에 최종 집결한 17인도사단 병력은 약 3,300에서 400명. 17인도사단은 완편된 적이 없었지만 후방에 집결한 병력은 현재 병력의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중화기는 거의 대부분 강 건너에 두고 왔고 개인화기도 상당수 병사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랑군에서 대피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곧 랑군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시탄강 유역부터 랑군까지는 직선거리 약 100km, 패닉에 빠진 랑군 시내에서는 상점에 대한 약탈이 행해졌고 도먼 스미스 당시 버마 총독의 회고에 따르면 총독 관저인 거버먼트 하우스에서 일하는 버마인들이 철수하면서 당구공을 역대 버마 총독 초상화에 던져 그림들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또한 스미스뿐만 아니라 버마 전체의 총지휘관이었던 허튼 중장도 웨이벌에 의해 해임되고 후임으로 해롤드 알렉산더 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영국 제7기갑 여단과 63인도 보병연대 등이 지원병으로 랑군에 상륙했습니다. 원래 태국을 거쳐 버마로 진격하게 될 일본 육군 제15군은 33사단과 55사단의 2개 사단만으로 편성되었는데 56사단을 새로 제15군에 배속시켜
버마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이 일본 수중에 넘어간 이후 일본군 수뇌부는 원래 제25군에 속해 있던 제18사단을 추가로 버마 전선에 보내기로 합니다. 버마 전체를 장악한 후 버마 로드를 폐쇄시켜 중국으로 가는 군수 물자를 막는다면 5년째 끌어오는 중일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버마 로드 폐쇄를 막기 위해 중국군이 버마에 들어온다는 첩보도 입수해서 이래저래 버마에 추가로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버마로 오게 될 56사단장은 와타나베 마사오 중장이었고 18사단장이 무타구치 렌야 중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무타구치 렌야가 처음 버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1943년 3월 18일에 무타구치 렌야가 제15군 사령관이 되어 전체 버마 전선을 책임지게 됩니다. 시탄강 전투 이후 일본은 서둘러 랑군 진격을 추진했습니다. 시탄강 하구를 장악한 일본군은 3월 초부터 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33사단은 강폭이 좁은 강 상류 쪽을 건넜고 55사단은 하류 쪽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7일까지 지금은 바고라고 되어 있는 페구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영국군이 맞붙었지만 영국군은 일본군에 패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영국군의 미제 M3 스튜어트 경전차와 일본 95식 경전차 간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랑군으로 지체 없이 계속 진격했고 이미 영국군이 북쪽으로 떠난 랑군에 1942년 3월 8일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중북부 버마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수도 랑군과 버마 남부를 장악한 사이 버마의 영국군은 만달레이 근처 메이묘라는 곳에 새로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랑군에서 이곳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60km였습니다. 일본군은 3월 15일 새로 남방군 명령을 내려 56사단과 18사단의 버마 상륙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33사단과 55사단 병력만으로 북벌 공격을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미국은 중국, 버마, 인도를 하나의 군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관할 지역은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미국의 조지프 스틸웰 장군이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식초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넣어서 비네가 조였는데요. 훈련 결과 등에 대해 워낙 부하들에게 신랄하게 쓴소리를 잘해서 부하 중 한 명이 스틸웰이 식초를 담은 병에서 나오는 캐리커처를 그린 것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스틸웰은 1935년에서 39년까지 베이징 주재 무관으로 근무했고 중국어도 잘했다고 하는데요. 1942년 2월에 중국 버마 인도 지역 사령관이 되었고 중국 장개석 총통의 참모장도 맡았고 미국의 연합국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랜드리스 프로그램의 중국 관련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국이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했고 스틸웰이 그 목적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버마 침공으로 매우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버마 전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틸웰은 1942년 2월 26일 인도에 도착했고 3월 3일 캘커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버마 북부 라시오에 도착합니다. 라시오에는 이미 장개석 총통과 휘하 중국군 장성들이 와 있었고 스틸웰은 장개석과 함께 국민당 정부 수도인 중경으로 갑니다. 버마 로드가 일본군에 의해 끊기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아는 장개석은 이미 중국 원정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당군 병력을 버마에 보내놓고 있었는데 장개석은 스틸웰에게 버마에 진입한 제5군과 제6군으로 구성된 중국 원정군의 지휘를 맡깁니다. 중국군의 지휘를 외국인에게 맡기는 것은 장개석 총통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 원정군이 중국군 내에서 정예 병력이었기 때문에 스틸웰에게 특별히 조심하라는 당부도 합니다. 당시 버마에 있던 영국군 산하 병력은 제1 버마사단과 제17 인도사단 그리고 영국 제7기갑 여단이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원정군이 지원병으로 들어와 영국 측으로서는 그래도 숨을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은 버마 남부를 장악한 일본군도 이미 눈치채고 있어서 일본군은 버마에 진입한 중국군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예정된 일본군 2개 사단이 도착해 버마 침공군이 4개 사단이 되면 총병력이 9만 5천이 돼서
버마의 영국군과 중국군을 합쳐도 병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마 침공 작전을 펼쳤던 일본 제15군이 원래는 33, 55의 2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병력 보강을 위해 2개 사단이 더 오게 되고 남부에서의 전투에서 패한 영국군도 중북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1 버마 사단과 제17 인도 사단 그리고 제7 영국 기갑 여단이 중심이 되어 새로 버마 군단이란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버마 군단에는 새로운 지휘관도 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슬림이었습니다. 슬림 장군은 1940년에는 이탈리아가 장악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전투에 참가했고 여기서 부상을 입은 후에 1941년에는 제10 인도 사단을 지휘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참가하는 등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세에 몰린 버마 전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슬림 중장은 버마 군단장으로 1942년 3월 19일에 취임했습니다. 북진하는 일본군과 연합군 간의 첫 번째 큰 전투가 벌어질 곳은 랑군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운구라는 곳이었습니다. 버마 지명 발음이 쉽지 않은 게 많은데 최대한 비슷하게 하나로 정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우치 유타카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55사단은 3월 13일에 지난번에 전투가 벌어졌던 페구 북쪽에 집결해 14일부터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일본군도 태국에서부터 몇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를 행군해와서 작전 지시가 내려질 때 병사들의 전투화와 양말 등의 보급이 급하다는 건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전진을 시작하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8일 중국군 제5군 산하 제200사단 병력이 타운구에 진출했습니다. 200사단을 이끌고 있던 지휘관은 따이안란 소장이었습니다. 일본 제55사단은 산하의 보병연대가 112, 143, 144의 3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112와 143 2개 연대만 전투에 참가해서 병력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항공력도 동원해 격전을 벌였으나 중국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타운구를 함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월 27일에도 양측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고 일본 기록에는 공격력이 거의 한계에 이른 것 같았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포병대까지 동원해 55사단의 마지막 힘을 다한 3월 29일의 공격에서 일본군은 타운구 북서쪽을 돌파했고 동쪽에서도 새로 상륙한 56사단의 선발대가 다가와서 퇴로가 막힐 위험에 처한 중국군은 29일 오후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까지 철수합니다. 방금 전 등장한 일본 제56사단은 3월 24일부터 랑군에 상륙하기 시작해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타운구 지역으로 일부 병력이 서둘러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3월 24일부터 타운구 인근부터 시작된 격전이 끝나고 도시는 일본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중국군 200사단은 퇴각하면서도 후위 부대가 끝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본군 수뇌부도 그 용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일본군 기록에 있습니다. 일본 55사단의 타운구 전투에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55사단에서 전투를 맡은 보병연대 2개 중 하나인 제112연대 부관이 연대장이 신경쇠약 증상이 심해져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날이 본격적으로 전투가 개시되기 한참 이전인 3월 19일이었습니다. 112연대장 이름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12연대장은 태국 국경을 넘고 이후 페구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 부대에 사상자가 많이 나자 그때부터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적극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휘가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때쯤이면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도 됩니다. 사단사령부에서 연대장 경지를 고려하고 있을 무렵 112연대장도 자기 증상이 심한 것을 알고 선임 대대장에게 스스로 지휘권을 이양하고 자신은 랑군의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연대장 경질 명령은 3월 25일에 내려졌고 기록에는 후임 연대장이 전투가 끝난 후인 4월 3일에 착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2연대는 타운구 전투를 연대장 없이 수행했을 확률이 꽤 높아서 이후 어렵게 진행된 전투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로 이 강이 버마에서 가장 긴 이라와디 강입니다. 그리고 수도 랑군의 동쪽에 있는 강이 이전에 나온 치탄강입니다. 이라와디 강에는 버마 영국군이 지키던 프로메라는 곳이 있었고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치탄강 유역에는 타온구가 있었습니다. 동쪽은 방금 살펴본 대로 55사단이 맡았고 서쪽을 33사단이 맡게 됩니다. 33사단도 55사단과 거의 동시에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33사단 병력이 프롬의 근교까지 다가온 것은 3월 29일이었습니다. 프롬의 서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라와디 강입니다. 북진해 오는 일본군 33사단에는 213, 214, 215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3월 29일에 215연대 선발대가 남쪽에서 강을 건너 프롬의 남쪽 슈에다웅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프로메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3월 29일에 남쪽에서 버마 영국군 전차 30대, 화포 20여 문, 자동차 200여 대가 줄지어서 프로메로 퇴각하다가 중간을 막은 일본군을 발견합니다. 이 부대는 일본군과 다음날 저녁 때까지 전투를 벌여 전차 22대를 포함해 대부분이 괴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슈에다웅을 재점령하기 위한 영국군의 공격도 큰 인명피해를 남기고 무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본군 215연대 병력이 영국군 포로 17명을 잡아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나무에 걸어놓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라와디강 유역의 영국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고 1942년 4월 1일 프로메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공세를 거의 포기할 뻔했던 동쪽 시탄강에서의 중국군과의 전투에 비하면 서쪽 이라와디 강에서의 영국군과의 전투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1942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까지의 버마 지상전 결과였습니다.